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비엔나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 5명이 단체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김철수가 처음으로 밝히는 충격적 증언. 외교관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불법 공작을 강요당하는 공작원이었고 평양의 가족들은 인질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그와 동료 4명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던 그들이 선택한 건 단 48분간의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여러분이 알던 북한 외교관의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진실이 공개됩니다. 만약 임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동무들 가족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44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외교관 생활을 15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날만큼 등골이 오싹한 적이 없었어요. 대표부 책임 동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 5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아내는 41살입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죠. 제 옆에 앉은 영호는 함흥에 2딸을 두고 왔고 성민이는 청진의 9살 아들이 있었어요. 동혁이는 원산의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막내 진우는 신의주에 겨우 6살 된 딸을 두고 왔습니다. 동무들이 여기 온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말하겠소. 외교관이라는 건 겉모습일 뿐이요. 책임 동무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보 수집, 불법, 자금 관리, 비밀 공작, 외교관 업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딱 하루가 걸렸습니다. 전날 2018년 여름, 비엔나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마신 유럽의 공기는 평양과 달랐어요. 자유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정말 외국이구만. 영호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을 때 우리는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건물들, 밤인데도 환하게 불 켜진 상점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싶었죠. 우리는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평양에서 나름 인정받는 간부들이었습니다. 선택받아 유럽에 파견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부 숙소에 짐을 풀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를 기다린 건 회의실이었고 거기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죠. 책임 동무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수 동무는 독일 쪽 정보원 관리, 영호 동무는 자금, 세탁 루트 확보, 성민 동무는 유럽 내 반체제 인사 감시. 임무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외교관 업무가 아니었어요. 첩보 활동, 불법, 자금 운송, 비밀 공작, 들키면 국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었죠. 실패하면요? 막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책임 동무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동무 딸이 신의주에 있지? 6살이라며. 귀엽던데.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위부에 불려가서 남편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는 걸 출국 전에 들었거든요. 아이들 학교에도 담당 지도원이 따로 붙는다고 했고요.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동무들의 충성심을 보증하는 담보요. 알아듣겠소? 회의실을 나올 때 우리 5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영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볼모 잡힌 거 아니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어젖히고 비엔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교회 첨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는 다 감청된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여보, 잘 도착했어? 응. 애들은? 잘 있어.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평양으로 불려갈 수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요. 가족들 잘 챙기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44살 먹은 남자가 혼자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도 가족한테 전화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돈 많이 벌어서 갈게. 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였고 모두 똑같이 무서웠던 거예요.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11번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북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부 안에서도, 숙소에서도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비엔나는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2월, 비엔나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철수 동무. 큰일 났소. 새벽 2시에 영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우리가 맡았던 자금 운송 작전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돈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현지 경찰이 영호를 미행했던 거예요. 거의 잡힐 뻔했소. 가방 버리고 겨우 도망쳤는데 가방 안에는 10만 유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쯤 되죠. 그 돈이 독일 경찰 손에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5명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책임 동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평양에 뭐라고 보고하란 말이오?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 동무가 담배를 깊게 빨더니 말했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평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일주일 뒤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여보, 어제 보이부에서 나를 5시간 조사했어. 당신이 거기서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뿐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식구도, 성민이네도 모두 똑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애들 학교에도 보이부 사람들이 왔대. 아빠가 외국에서 뭐 한다고 했냐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가족들이 당한다는 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우리 5명은 몰래 만났습니다. 대표부 밖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2월의 비엔나는 추웠지만 우리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끌려가는 거 아니겠소? 동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요. 탈출해야 하는 거 아니오? 막내 진우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탈출. 그건 곧 반역이었고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여기서 계속 일하다간 우리도, 가족들도 모두 죽는다는 거려. 공원 벤치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 우리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2019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민이가 평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10번.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네. 집에 있을 시간인데. 성민이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청진에서 보위부 일을 하다가 외교관으로 나온 사람이라 표정도 잘 안 바뀌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안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성민이는 청진에 있는 처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누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미안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보위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뒤로 성민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요. 특별 교양을 받으러 갔다고만 들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요. 9살짜리 아들까지 끌려갔다는 겁니다. 성민이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위부 출신의 냉철한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대표부 책임 동무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성민 동무 가족이 특별 교양받는다고 들었소.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뇨.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요. 다른 동무들도 조심하시오. 평양에서 지켜보고 있소.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 나오면서 영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도 곧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다섯은 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성민이도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미안하오. 내 때문에.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소. 동혁이가 성민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거려. 나는 살아서 가족을 구할 거요. 성민이가 처음으로 눈빛에 살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요. 살아남아야 하오. 어떻게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탈출에 대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탈출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서 일어설 때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끌려갔소. 나는 잃을 게 없소. 하지만 동무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려. 그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거려. 2019년 12월 11일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전원 귀국하라. 우리 5명은 그 전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귀국 명령. 그건 곧 죽음을 뜻했어요. 성민이 가족이 실종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를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끝났구만. 영호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귀국하면 우리는 공작 실패의 책임을 지고 숙청될 게 뻔했어요. 가족들도 함께요. 그날 밤 11시 우리는 대표부에서 3km 떨어진 작은 성당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비엔나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우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하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죽거나 여기서 탈출하거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혁이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탈출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미 끌려갈 사람들이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양 가면 가족들도 같이 죽소.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면 어쩌면 나중에 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소? 장담은 못 하오. 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저는 5명의 얼굴을 차례로 봤습니다. 모두 40 전후의 나이. 평양에서는 잘 나가던 간부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도망쳐야 하는 쥐 신세였습니다. 나는 탈출하겠소. 성민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평양에 아내와 2 아이를 두고 왔지만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가겠소. 영호, 동혁, 진우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5명 모두 함께 탈출하기로요. 1월 15일 전에 움직여야 하오. 그날은 국제회의 참석 명목으로 5명 모두 공항에 갈 수 있소. 제가 준비해둔 계획을 꺼냈습니다. 비엔나 국제공항에서 감시 요원을 따돌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죠.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총 맞을 수도 있소. 어차피 평양 가도 죽는 거 아니오? 동혁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작전을 짰습니다. 공항 지도를 외우고 택시 기사를 미리 섭외하고 한국 대사관 위치를 확인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저는 평양 집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암호처럼 짧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애들 잘 챙기고 부디. 알아요. 당신도 조심해요. 아내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전화를 끊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당 뒤편을 떠나면서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 하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그 별빛이 평양까지 닿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한 달 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 비엔나 국제공항. 우리 5명은 국제회의 참석을 핑계로 공항에 왔습니다. 감시 요원 2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지 확인하려고 따라온 거였죠. 10시 30분 비행기니까 서두르시오. 감시 요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8분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영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흩어지는 거였죠. 나도 담배 좀 피우고 동혁이도 자리를 떴습니다. 감시 요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성민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도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철수 동무도 화장실 가시오? 감시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려다가 멈췄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방은 여기 두고 갈게요.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성민이와 진우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선글라스와 모자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출구는 반대편이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저기 철수 동무 아니오? 감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영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길 좀 물어봐도 되겠소? 영어를 못해서. 영호가 일부러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 틈에 저는 출구로 뛰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약속한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동혁이가 손짓했습니다. 우리 5명이 차례로 택시에 뛰어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성민이가 타자마자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택시 뒤 유리로 공항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냈소. 해냈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추격조가 올 수도 있었죠. 택시는 비엔나 거리를 달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뒤줄이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48분. 우리 인생이 바뀐 48분이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차.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오? 진우가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신호등에서 꺾어보시오. 성민이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했어요. 검은 차는 직진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기요. 영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대사관 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막아섰어요. 우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 신청합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멈칫하더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인원 5명.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살았소. 우리 살았소. 동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40 넘은 남자들이 대사관 로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물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기관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사정을 설명했어요. 비엔나 대표부에서 일했던 것, 공작 실패, 가족 실종, 귀국 명령. 지금 평양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5명을 찾는다고요. 서기관님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대표부에서 미친 듯이 전화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우리는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둘째 날 새벽,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표부 차량이 대사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었죠. 철수 동무, 무섭지 않소? 영호가 옆에 왔습니다. 무섭소. 하지만 후회는 안 하오. 나도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요. 48시간 뒤 우리는 비밀리에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외교 차량 안에 숨어서요. 비엔나 외곽의 안가로 이동했고 거기서 일주일을 더 숨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5일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엔나가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가 1년 반을 살았던 도시, 감옥 같았지만 탈출의 통로가 되어준 곳. 다음은 한국이요.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꼭 구해야 하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 가족들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해가 뜨는 쪽으로요. 2020년 2월 6일 새벽, 인천공항. 우리는 일반 승객이 아닌 비밀 통로로 입국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한 달간 우리는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이중 간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조사받는 거였어요. 5명이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서로 얼굴도 볼 수 없었죠. 한 달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족들 소식 아십니까? 저는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보위부가 수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살아있습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가족 구출 비용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다른 동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호는 식당에서, 성민이는 건설 현장에서, 동혁이는 배달 일을 했어요. 막내 진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가족들이 오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2020년 7월 첫 소식이 왔습니다. 동혁, 동무 가족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동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또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거든요. 석 달 뒤 동혁이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5은 인천공항에 나갔어요. 게이트에서 동혁이 아내와 2 아이가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동혁이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올 수 있다. 2021년 3월, 영호 가족이 왔습니다. 5월에는 제 가족이 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성민이와 진우의 가족은 아직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난 우리는 아직 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우 동무, 따님이 오늘 도착합니다.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순간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살 딸을 1년 8개월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성민 동무 가족도 함께 옵니다. 우리는 모두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을 만난 우리 셋도, 아직 기다리던 둘도 함께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성민이 아내와 아들이었어요. 11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성민이가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보위부 출신의 냉철했던 그 사람이 공항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뒤로 진우의 아내가 어린 딸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지연아, 아빠야. 진우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딸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5명, 아니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가 살아서요. 해냈소. 우리 해냈소. 영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우리 5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어른 10명, 아이 11명, 21명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건배합시다. 자유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로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진우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든지 말할 수 있단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놀림받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였으니까요. 철수 동무, 가끔 북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소?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나요. 제 고향 함흥 생각도 나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도요.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희망은 가져야지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라도.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북녘에는 이런 불빛이 없죠. 언젠가는 저 불빛이 평양까지, 함흥까지, 청진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자유를 원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가족을 지켰다고, 자유를 찾았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